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3명의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국회와 가교 역할을 할 정무수석에는 4선의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발탁됐고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엔 언론인 출신 이규현 전 대표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당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 교체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의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 때부터 브로맨스를 과시해온 두 사람이 잇따른 갈등 끝에 파국을 맞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계란 한 판 평균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면서 5월 가격으로는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계란 수급량에 비해 가격이 과하게 올랐다고 보고 산란계 협회와 계란값 폭등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만에 수석비서관 인선을 추가로 단행했습니다. 7명의 수석 중 5명의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남은 2자리도 이번 주 초 채워질 전망인데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담긴 정무수석과 홍보소통수석, 민정수석 발표 소식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사선 의원 출신인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중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이규현 전 JTBC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가 발탁됐습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대검 중수부 이과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 인사로 꼽힙니다.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5명의 수석 비서관의 자리가 채워진 가운데 경청 통합, AI 미래기획 수석에 대한 임명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특수통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 연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로 검찰에서 27년간 특수수사를 담당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찰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여권 안팎에선 오 수석이 친정인 검찰 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확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 수석 임명 배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 수석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인했다며 여권 일부와 진보 진영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 수석 임명을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하고 결과로 평가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오 수석이 임명되기 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던 차기 원내대표 후보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 인사 기준에 공감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분의 실력과 그리고 또 살아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또한 민정수석의 역할로서는 또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현주 의원도 SNS를 통해 오히려 민정수석이 검찰 내부 생리를 잘 모르면 검찰 개혁이 더 힘들 수도 있다며 오 수석 임명을 옹호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선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대통령 몫의 후보자 2명을 철회한 만큼 이를 채워야 하는데요. 현재까지 3명의 후보를 추린 가운데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합니다. 대통령실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뒤를 이을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군을 확정했습니다.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오영준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이승엽 변호사 총 3명입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오영준 부장판사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대법관 후보에 거론됐던 인물이고, 위광하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을 거친 중견 법관입니다. 역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부장판사 출신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이 대통령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맡아온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우려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으면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인사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면 이 대통령은 이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추가 인선 발표로 점차 진영을 갖춰가고 있는 대통령실 상황, 정치부 선한빛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 기자, 이 본격적인 인선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만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뒤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만 봐도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만찬 참석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선거 때 고생했던 걸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하고 선거 기간 때 에피소드나 가벼운 대화를 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네. 한 참석자는 당선 후 만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는 아우라가 다르더라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는 그 시간에 그걸 느꼈다고 전했는데요. 평소엔 편하게 사진을 찍는 사이였는데 대통령이 돼서 옆에서 나란히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아우라가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의원일 때랑 또 대통령이 됐을 때랑 분위기가 다소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그런 같기도 것 같습니다. 한데요. 네. 근데 이번 만찬에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특히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2명의 후보자가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습니까? 두 후보자 바로 김병기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죠. 네. 두 후보 중 이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을지도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만찬 자리에선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얘기는 특별한 건 없었다고 합니다.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점을 의식한 듯 2명의 후보인 김병기 그리고 서영교 의원의 손을 똑같이 대통령이 맞잡으면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 경선에 개입하면 자칫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당무 개입 논란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인선 얘기로 들어가서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그동안에 여권에서도 비판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인선을 강행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초부터 오광수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믿음이 컸고 그리고 결국 임명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믿고 맡기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민정수석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면서 결국 어떤 사안이든 민정수석은 보고를 하고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오광수 신임 수석에 대한 비판은 여당뿐만이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연대했던 조국 혁신당에서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라인들에 대한 불신감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이력, 특히 부각시키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민정수석은 대통령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공격받을 정보를 검찰과 친윤 쪽이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죠. 역대 정권 때마다 민정수석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이른바
왕수석 논란에 휩싸였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비판에 공감을 하면서 정권 초에 민정수석 자리를 없앴다가 민심 청취 기능이 약화됐다라고 하면서 1년 만에 그 자리를 복원시키기도 했었죠. 특수통 출신 민정수석 우려에 대해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해임하면 될 일이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오늘 발표로 수석 5명까지 임명이 됐고 현재 네. 수석이 2명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각도 남아있는데 네. 이들 구성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대통령실 조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3실장 7수석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비서실장, 정책실장 그리고 안보실장은 임명이 됐죠. 수석 7자리 중에서 정무, 홍보소통, 민정, 경제성장, 사회 이렇게 5곳은 지금 채워졌습니다. 경청통합수석과 AI 미래기획수석 이 2자리가 남아있는데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주 후반에 있을 G7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인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각 구성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인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장관 지명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안에 발표를 할 텐데 일단 지금은 청문회를 앞둔 총리 후보가 우선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내각은 G7 참석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손한빛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되면 모든 형사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 상황인데 먼저 이교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실 의중이 중요하다면서도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며 우선순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당장 18일로 예정됐다는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도 법안 처리 당위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명명하며 재판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만일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범여권이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만큼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게 뚜렷한 대여 투쟁 카드는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국민의힘은 맞대응 카드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 때문인데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SNS에 민주당의 그간의 주장대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여기에 나경원 의원도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건 이재명 정권의 무소불위의 독재 정권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가세했습니다. 법사위가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하는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했다며 내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에서 협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 또 의석수에 맞게 배분한 내용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국회 다수당,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다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맡고 있고 상임위원장의 임기 2년 중 1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 감사를 진행하고 9월 초 안에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길기범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쇄신을 위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대선 패배 원인으로 꼽히는 김문수 대선 후보 막판 교체 과정을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내 갈등의 주요 원인인 탄핵 찬반을 해결하기 위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당론을 정할 땐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까지 반영하는 절차를 구축하거나 지방선거 후보자를 당원과 유권자가 정하는 100% 상향식 공천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 비대위원장은 오는 9월 초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개혁안을 놓고 곧바로 당내 계파 갈등 양상이 빚어졌습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후보 단일화를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건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친한계 박정아 의원은 오랜만에 한여름날 소나기 같은 청량함을 느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홍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최돈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당내 혼란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네요. 앞서 보신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당 안팎의 복잡한 상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밖으로는 거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고 안으로는 대선 패배를 수습하는 동시에 계파 갈등도 잠재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어느 것 하나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소수 야당으로 대여 투쟁의 방향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 개혁안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들었는데 정리하면 크게 두 갈래입니다. 예정된 재판에 참석해라. 그리고 방탄 입법 하지 마라입니다. 방탄 프레임 공세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야당으로서의 목표는 뚜렷해 보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뭔가요? 그럼? 결국 이 투쟁을 누가 이끌 거냐가 핵심인데요. 네. 계엄과 탄핵의 입장, 후보 강제 교체에 대한 진상규명, 이런 대선 패배의 원인을 짚고 넘어가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판 없이 이런 개혁이 무의미한 만큼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전당대회를 여는 것을 두고서도 지금 찬반이 나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개혁안 대부분이 사실상 친윤을 겨냥한 내용인데요. 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런 당내 갈등을 부추기는 게 적절하냐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 속도전에 제동을 좀 걸어야 되는데 이를 맡을 원내대표도 현재 공석이고요. 네, 당장 쟁점 입법 처리의 속도를 높이는 여당에 맞설 원내 사령탑이 없습니다. 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오는 16일이 거론되고 있는데 당내 중진은 물론 전 원내대표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대 야소 속 정치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원내대표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지금 소수 야당인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 큰 역할을 기대하기란 글쎄 좀 어떨까요? 사실 존재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권 초기에다 단독 과반 의석의 여당을 상대로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나 개헌 저지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원내대표에 주목하는 건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원내대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 여부에 따라 향후 당내 상황은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결국에는 당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 싸움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 보여요. 크게 친윤 친한 구도 속에 김문수 전 후보가 가세하는 분위기입니다. 친윤은 뚜렷한 구심점 없이 견제 목소리만 높이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전 후보는 공개 일정을 이어가며 당권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변수입니다. 당장 내일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갈등이 잦아들지 더 커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의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그젯밤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직후 우리 정부는 해당 사실을 곧바로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타국 정상과의 통화 내용을 직접 소셜미디어로 알리던 그동안과 달리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속내인지 김태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일 밤 10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이뤄졌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 SNS를 포함해 미국은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축하 메시지와 관세 협상 등 통화 내용을 곧바로 공개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통화 이후 SNS에 내용을 직접 올리는 식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 통화 이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SNS에 거론했던 행보와도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메시지를 내고 싶을 때만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인 통상 기조를 탐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에 유리한 그런 제안을 기다리면서 암묵적인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선뜻 이렇게 동조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보려는. 결국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면 이후 미국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실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 6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대선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터라인에 서는 건데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3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5차례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줄곧 침묵해왔습니다. 불법개혁 사과할 생각 아직도 없으세요? 자신의 탄핵으로 열린 21대 대선 투표를 마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조사 언제 받으실 겁니까?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까? 대선 엿새 만인 내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6번째 재판에 공개 출석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내란 특검과 김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특검 3개가 같은 기간 이뤄지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최대 120명의 파견 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사실상 모든 의혹을 수사합니다.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공개석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내일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 전 여단장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내일 공판에선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감세 법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파국을 맞은 건데요. 불과 100일 전 뜨거운 우정을 자랑하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감세 법안을 두고 머스크와 공개 설전을 벌인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머스크는 트럼프를 비방한 SNS 글을 삭제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갈등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과의 통화에서 머스크를 대단한 마약 중독자라고 맹 비난했고 방송 인터뷰에서는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났다며 사실상 손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감세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을 후원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 머스크의 잦은 돌출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머스크가 이끌던 정부 효율부가 사전 협의 없이 연방정부 전 직원에게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는 메일을 보냈고 이는 행정부 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월 백악관 업무에서 물러난 머스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환송회까지 열어줬지만 대외적 이미지를 위한 연출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때 끈끈했던 브로맨스가 100여일 만에 파국을 맞게 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대안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우리 교민이 20만 명 넘게 사는 미국 LA 일대에서 이틀째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 방침이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건데요. 자자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투입까지 명령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거리에 최루탄 터지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성조기와 멕시코 국기를 든 시위대가 경찰관을 위협합니다. 경찰관은 방탄복으로 중무장했습니다. We see you for what you are, a terrorist organization. Eyes out of Paramount. You are not welcome here.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무력 대응에 시위는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And as soon as I kicked my second can, I got hit, and I wasn't out of breath, and I didn't think it was a bullet. So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2,000명을 시위 진압에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현지 시각 6일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의류 도매시장 등에서 40명 넘는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업체도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계 이민자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는데 영주권자와 합법 이민자까지 체포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경북 구미의 원룸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2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선 아침 9시에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과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심우영 기자가 사건 사고 소식 모았습니다. 빌라 창밖으로 호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경북 구미시 진평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주민 8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2층짜리 다가구 주택 1층에서도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7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남성이 가스레인지를 쓰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은 뒤 수직으로 멈춰서 있고 아래는 검은색 SUV가 깔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부산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60대 남성이 차량을 후진하다 뒤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어 150m를 질주한 뒤 인근 고깃집 주차장으로 돌진했고 다른 차량과 건물 외벽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는데 60대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만취해서 정신없었는지 차단기 열리니까 이제 뭐 가속 페달 밟았는지 나가면 내리막길이거든요. 땅 옆에 벽을 박으면서 차량을 박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오늘 마치 한여름같이 더웠습니다. 6월이 이런데 7, 8월은 대체 어떨지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이번 주 중반쯤에 비가 오고 더위는 꺾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태풍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예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어느덧 물놀이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솟구치는 분수 물줄기에 몸을 맡기고 첨벙첨벙 물장난을 치며 추억을 쌓아갑니다. 오늘 나와보니까 날씨가 꽤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물 장난 아이들하고 같이 탁 트인 시야를 품은 한강변에선 시민들이 선선한 강바람을 쐬며 더위를 잊어봅니다. 연휴 마지막 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
경기 양평구는 34도를 웃돌았습니다. 30도를 넘는 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주 중반, 비와 함께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오는 목요일 오후부터 전남과 경남, 제주 등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20도 중후반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가 동쪽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그 가장자리로 열대 수증기가 올라오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1호 태풍 우디비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선 열대 저기압이 서서히 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 방향으로 향하면 불안정한 기압과 맞물려 다음 주 후반쯤 예상외로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라면 끓이면서 계란 하나 넣을까 말까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최근 석 달 사이 계란값이 꾸준하게 오르더니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계란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과하게 오른 것으로 보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계란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계란 10개 값은 불과 석 달 만에 3,200원 선에서 3,800원 선으로 20% 뛰었고 한 판 가격도 10% 올랐습니다. 지난달 계란 특란 한 판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7,000원을 넘어섰는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던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아침으로는 항상 2알씩 먹어요. 계란값이 오르면 부담되겠죠. 라면 끓여 먹거나 할 때 이제 계란을 가급적이면 안 넣거나 아니면 이제 계란말이 같은 거 할 때는 원래 3개 넣었었는데 뭐 한 2개 정도 넣거나. 계란 소비가 큰 음식점이나 빵집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이미 다른 부자재 값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계란 값도 오르다 보니까 인상에도 아무래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계란값이 오른 건 산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 그 원인에 대해선 산란계 농가와 정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사육 규제 강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실제 수급량에 비해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입장입니다. 계란 산지 가격이 8월까지 오를 거란 전망까지 제시되자 정부는 산란계 농가 측과 계란값 폭등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한국인의 입원 사유 1위는 노년 백내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33만 7천여 명이 노년 백내장으로 입원했는데 2위를 차지한 폐렴보다 입원자 수가 3만 명가량 많았습니다. 외래 환자의 경우 치은염이나 치주 질환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도 계절의 시기가 한 달 이상을 앞서갔습니다. 6월 초순이지만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전 31도, 구미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볕도 뜨겁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에서 위험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아침엔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도 서울과 춘천 30도, 광주와 대구 31도까지 올라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잦겠고요. 주 후반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